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이달 들어 첫 거래일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했고 6% 넘게 내려 장중 5,900선까지 붕괴됐습니다.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상입니다. 네, 국내 증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락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지난주 금요일보다 6% 넘게 내린 5,800선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5조 원 훌쩍 넘는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만 5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5조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지만 낙폭을 줄이기엔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 파란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반도체 대장주 동반 7%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SK하이닉스의 100만 원 선이 깨진 데 이어 삼성전자도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면서 한때 2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이어 자동차주도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 하락세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7천억 원 사들이고 있지만 개인이 7천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전쟁 여파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방산주들 동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6% 넘게 급등하고 현대로템도 5% 넘게 뛰었습니다.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30% 가까이 오름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에 해운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HMM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페노션과 대한해운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 급등의 정유주 역시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SOL과 흥구석유 등 30%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달러 강세에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맞물리면서 달러원 환율은 20원 넘게 뛰며 1,460원 중반대까지 올라섰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지정학적 특성상 원자재 시장은 더 큰 변수를 맞았습니다. 세계 주요 원유 생산지 중 하나인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목,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란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선언했고 원자재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이한승 기자,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부는 현지 시간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군이 걸프 지역 송유관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서아시아 지역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석유 공급을 흔들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해상 통로로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을 지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우회할 경우 해상 운임과 보험료가 오르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에너지 시장 민감하게 반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8% 넘게 오르면서 78달러 선을 기록 중이고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도 7%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장중한 때 브렌트유는 13%, WTI는 1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공격에 카타르 LNG 시설 가동이 멈추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올랐는데요.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거래소 내 천연가스 선물 근원물 가격은 1메가헤르츠 시당 44.5유로를 넘으면서 전거래일 대비 40% 급등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태 직후부터 사흘째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역시 원유 상황인데 국내 움직임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민우 기자, 우선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회의가 이뤄지고 있죠. 우리 에너지 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중동 상황 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마친 뒤 원유와 석유 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어 단기 충격에는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LNG와 관련해서는 카타르산 LNG가 국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인데 최근 도입선 다변화가 진행된 데다 계절적으로 가스 수요가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될 경우를 대비해 중동해 지역에서 추가 물량 확보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한국 무역 수지는 408달러 줄어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네, 중동 사태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20조 3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도 별도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준비된 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서 우리 선박이나 제외국민 관련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비지 이민호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이 연금 저축 상품 가입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어떤지 또 어느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등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아 고민은 커지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상품 비교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먼저 통합연금 포털 연금저축 비교 공시 사이트에 ETF에 대한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순자산이 400조 원에 가까워지는 등 ETF에 대한 투자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연금저축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만큼 ETF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금융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ETF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순자산 총액 등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위험 등급도 표시해 상품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여기에 기존에 제공하던 정보들도 더 고도화된다고요. 네, 이제 신탁, 펀드, 보험 등 각 상품별로 수익률을 산정해 공시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상품에 대해 납입금 대비 운용 수익이라는 동일 지표를 활용하면서 수익률이 다소 왜곡되고 상품별 고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상품별 특성에 맞게 수익률을 기준을 적용, 상품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저축의 상품 가입 창구인 상품 판매사별로 적립금 현황도 제공하는데요.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회사별 성과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너무 적다면 일할 의욕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노동을 포기하면 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또 문제가 되니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의 요건상 대출까지도 재산으로 계산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현재 어떤 단계입니까? 네, 재정경제부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의 타당성 분석을 준비 중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의욕과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 심사 과정에선 재산 요건도 살피는데 가구원 모두의 주택과 토지,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출 등 부채도 재산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일부 전세대출이나 생계비 대출 등을 받은 이들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고요. 국회에선 지난해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전세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거나 현재 2억 4천만 미만인 재산 요건 기준을 2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재산 요건 완화 방향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정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400만 가구 이상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4조 5천억 원 이상의 조세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회는 재산 요건을 완화할 경우 가입 대상이 늘면서 조세 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채 차감 방안별 소요 재원과 근로유인 재고 효과 등도 심층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타당성 분석을 거쳐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 지난 연휴 중 국세청이 때 아닌 사과문을 냈습니다. 가상자산 압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종의 핵심 비밀번호를 노출해 약 69억 원을 탈취당했는데요. 심지어는 한 번 탈취당했다가 돌아온 가상자산을 제때 보완 처리하지 못해 또 탈취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한나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고는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전자지갑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니 코드가 실수로 노출됐고 이후 해당 지갑에 있던 가상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출된 자산은 PRTG 코인 400만 개, 약 480만 달러, 우리 돈 69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 해킹범이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되돌려놨다고 주장한 자산 일부가 약 2시간 반 뒤 또 다른 계정으로 다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차 해킹 이후 추가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 즉 2차 해킹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당초 입건 전 조사 단계였던 사건을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는데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자금 이동 경로와 공범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해킹을 넘어 국가기관이 보관하던 자산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사정기관의 압류한 가상자산을 둘러싼 탈취 의혹은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정부가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업주에 대해 자산 압류 등의 경제 제재를 강화합니다.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불 관련 정보 공개도 더 상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체불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고요. 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예방 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 규모는 한 해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오늘 6월부터 2천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넘겨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또 기존 민사 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5월부터는 국세를 체납했을 때 이뤄지는 처분 절차로 적용됩니다.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 납기 마감일을 한 달 넘기면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래도 열흘 내 납부를 안 하면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 예금과 부동산, 차량, 사업자산 등에 대해 공매 처분이 이뤄집니다. 네, 여기에 더해 체불 임금에 대한 분석 체계도 강화한다고요. 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 임금 체불 통계부터 매달 노동 포털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각 업종별 체불률과 임금 대비 체불 임금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 체불률, 노동자 만 명당 체불 피해자 수를 뜻하는 체불 만인율 등 해당 업체의 체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대적 지표들이 마련됩니다. 김용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할 예정이라며 그당 시도하지 않았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숨은 체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중동 사태 직전까지 코스피가 6,300까지 뛰며 증시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가 계속돼 왔습니다. 자본시장으로 뺏기는 고객을 붙잡아두기 위해 은행들이 치매 대비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은행권이 어떤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치매머니란 65세 이상 치매노인이 보유한 금융 부동산 자산을 뜻합니다.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신한은행은 지난달 27일 치매 안심 신탁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고객이 건강할 때는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치매 고객 금융보호 TF를 신설해 연내 치매 고객의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상품 준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같은 구조의 치매 안심식탁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에 더해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 안심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권이 치매머니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고령화 시대 시니어 시장 잠재력 때문입니다. 지난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매 환자 증가세에 치매머니가 오는 2030년에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매 상품이 은행권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은행 수지는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잔액은 52조 9,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 원 넘게 급감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감소 규모를 넘어선 겁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들 소식입니다. 지난달 상속 분쟁 소송에 1심에서 승소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판결문의 비공개 처리를 시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에 대한 감시를 위해 모든 판결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데 자세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판결문을 가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구광모 회장 측은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 서부지법에 비밀 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제안을 신청했는데요. 열람 제안 신청을 한 건 이 부회장 쪽 개인 민감 내용에 더해서 아무래도 가족 간의 적나라한 재산 싸움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돼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 서부지법은 LG가 세 모녀가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부회장의 완승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한다고 다 비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서 열람 제안이 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민사소송법을 보면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이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했을 때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의 영업 비밀이 적혀 있는 때가 해당이 되는데요. 부회장 측은 첫 번째 경우를 내세우며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통은 패소한 쪽에서 열람 제안을 신청하지만 부회장이 민감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심 패소 후에 판결 결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던 세 모녀 측은 현재까지 항소에 나서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어제 마감된 60조 규모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입찰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코리아 원팀과 독일 업체가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 측이 요구해온 현대차 현지 공장 건설 설립안은 이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현대차가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캐나다 민영방송 CTV에 따르면 잠수함 수주를 위한 제안 요청서에 한국의 현지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과 연계한 산업 패키지에 한국은 현대차 그룹 공장 건설을 포함시키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해왔지만 결국 현실화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지난 1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캐나다 특사단에 동참하며 현지 투자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대차는 이미 북미 생산 거점을 확보한 데다 2028년까지 미국에 31조 투자를 약속해 캐나다 공장 설립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주전에서 산업 기여도가 핵심 잣대로 부상한 만큼 현대차는 그 대신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를 구축해 철도나 대형 화물차 운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외신은 독일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측 제안서에서도 자동차 공장 설립안은 최종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주전 승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배점의 50%인 유지 관리 능력과 예산 내 적기 인도 능력이 수주전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잠수함 건조 속도와 또 독일과 달리 이미 일부 잠수함이 진수돼 운용 중이라는 점이 주된 강점입니다. 하나와 HD현대 원팀은 캐나다 해군이 현행 잠수함 함대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는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하고 2044년까지 12척을 모두 인도하겠다고 공격적인 타임라인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독일 측은 2032년까지 잠수함 1척을 인도하고 이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앞서 밝혔는데 이번 최종 제안에서 보다 신속한 생산 일정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정해집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6월 최종 입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